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 4월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해설 4부의 문을 이제 힘차게 엽니다. 문법, 독서 기다리느라고 오래 걸렸습니다. 지쳤어요. 4부 시작합니다. 문학인데요. 제가 총평에서 얘기했었는데 이번 4월 학평의 문학은 아주 단순한 키워드 3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낯선 작품. 두 번째, 평이한 지문. 세 번째, 정답지가 선명한 문제. 이렇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독서에 비해서도 그렇고 이전 시험들에 비해서도 과히 어렵지 않은 그런 시험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어려운 시험은 어려운 시험대로, 쉬운 시험은 쉬운 시험대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꼭 익혀놔야 될 점들이 분명히 있게 마련이다. 문학의 경우 그것은 각 장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지문들을 낯설더라도 어떻게 읽어낼 것이냐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어도 어쨌든 대부분 낯선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번 시험이 여러분에게 유용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하면서 4부와 5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각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31번에서 33번 달려있는 현대시 세트로 가도록 합니다. 자, 현대시 가와 나 두 편이 묶여 있는데요. 아주 전형적인 그런 그 수능 스타일의 세트 구성입니다. 작품 구성이에요. 왜냐하면 유명한 시인, 박목월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요? 박목월의 낯선 시, 유명한 시인의 낯선 시 플러스 때로는 그 유명한 시인의 유명한 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유명한 시인의 낯선 시 플러스 낯선 시인의 낯선 시.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수능 스타일의 지문 구성입니다. 지문을 한번 읽어보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시인데요. 박목월의 사향가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사향가는요, 여러분 제목이 어때요? 자, 사향가라는 제목이 어때? 고향을 생각하는 노래라는 거죠. 그죠? 고향을 생각하는 노래. 그럼 벌써 고향 나오면 그리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어떤 고향을 대하는 시인들의 시적 정서입니다. 읽어보죠. 이 화자의 감정에 자신을 착 이렇게 좀 대입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말하자면 자기의 감정을 좀 이입해가지고 감상해보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함께 읽어나가죠. 밤차를 타면 아침에 내린다. 경주역. 이처럼 막막한 지역에서 하룻밤을 가면 그 안전하고 잔잔한 영혼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천년을 한가락 미소로 풀어버리고 이슬 자욱한 풀밭으로 맨발로 다니는 그 나라 백성, 고향 사람들. 땅 위와 땅 아래를 분간하지 않고 연꽃 하늘 햇살 속에 그렁저렁 사는 그들의 항려를, 성바지를 이제라도 갈까보다 무거운 머리를 차창에 기대이고 이승과 저승의 강을 건너듯 하룻밤 새까만 밤을 달릴까보다. 무슨 소리를, 발에는 족가, 손에는 쇠고랑이, 귀양온 영혼의 무서운 형벌을, 이 자리에 앉아서 돌로 화하는 돌결마다 구릿빛 시뻘건 그 무늬를, 이라는 시입니다. 뭔가 세세하게 잘 몰랐어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 그래서 고향을 가고 싶지만 그렇게 멀지도 않은 거리임에도 자주 갈 수 없고 쉽게 갈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그 막막한 심정, 서글픔, 답답함, 이런 게 대충 봐도 느껴지는 그런 시입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읽어보죠. 밤차를 타면 아침에 내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는 벌써 몇십 년 전에 지어진 시일 테니까, 그러면 요즘 같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금방 뚝딱이지만 고속열차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때는 이른바 완행열차 같은 걸 타고 갈 테고요. 서울에서 출발하는 걸로 만약에 가정한다면 경주까지 밤차를 탔을 때 밤새 달려가서 아침에 닿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밤차를 타서 아침에 내린다는 게 굉장히 그 먼 거리인 것처럼 생각될지 몰라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이때는요, 그냥 하룻밤 기차로 가면 되는 거리. 그런 정도인 거야. 그죠? 저도 지금 그 열차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강원도에 뭐 강릉 이런 데 갈 때 말이에요. 밤차를 타고 청량리역에서 막 친구들하고 가면요. 아침에 탁 내리고 막 이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돼. 뭐 어디가? 아, 경주역 그랬어요. 사양 가니까 경주가 고향이겠지? 맞아요. 박목월의 고향이 바로 경주입니다. 근데 경주역에 내리는 그 저기 1년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이런 말을 앞에다 붙였거든. 그러면 이 경주역이라는 장소가 이 화자에게는 뭐 궁극적으로 그 뒤에 있는 시인 박목월에게는 굉장히 감격에 찬 공간이다라는 느낌이 바로 오죠. 그죠? 고향이에요. 자, 이처럼 막막한 지역에서 하룻밤 가면 그러면 밤차를 타기 시작하는 여기가 바로 막막한 지역이겠지? 근데 그래서 하룻밤을 가고 나면 그 안존하고 잔잔한 영혼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이랬습니다. 여기는 자, 여기가 지금 내가 있는 곳 여긴데요. 이 지역은 막막한 지역이에요. 되게 부정적인 느낌을 주네. 그치? 여기는 뭐 그냥 답답하고 막막하고 앞이 안 보이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룻밤만 딱 기차를 타고 달리면 어때요? 안전하고 잔잔한 곳이에요. 안전하다는 말은 탈 없이 잘 평안하게 산다는 의미도 있고요. 성격 같은 게 조용하고 얌전하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뭐 조용한 거고 얌전하고 별일 없고 탈 없고 잔잔한 그 영혼의 나라. 거기가 어디야? 경주지. 그죠? 내 고향이고요. 뭐 경주라는 도시의 특색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인에게는 화자에게는 고향이니까 거기가 영혼의 나라인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막막한 지역이라는 것하고 영혼의 나라하고는 상반되는 거겠네. 여긴 나쁜데 여긴 좋은데. 그렇죠? 하룻밤만 가면 돼. 근데 문제 보세요. 여기에 이처럼 하룻밤만 가면 이렇게 나쁜 데에서 이렇게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것을 이랬거든요. 이러고 이렇게 끝났어. 있는 것을 했으면 사실 이 뒤에 무슨 말이 생략된 것처럼 느껴지죠. 보통 우리는 이런 말을 어떨 때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룻밤만 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못 가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책? 자탄? 그럴 때 보통 이렇게 하룻밤만 가면 이룰 수 있는 것을 이런 아름다운 곳에 영혼의 나라에 이르는 것을 왜 그토록 못 갔던가 라고 스스로를 자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하룻밤만 가면 이런 데에 이르는 것을 이렇게 못 가는 이 애달픈 현실이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럼 현실에 대한 한탄이거나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거나 이런 게 여기에 생략되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됐죠? 자, 천년을 한가락 미소로 풀어버리고 이슬 자욱한 풀밭으로 맨발로 다니는 그 나라 백성 고향 사람들. 여기가 왜 고향이 경주가 왜 영혼의 나라 안존하고 잔잔한 영혼의 나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천년을 한가락 미소로 풀어버린다 그랬어요. 경주니까 천년이라는 건 신라의 천년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 신라 천년의 천년의 구비구비의 그 역사 그걸 한가락 미소로 풀어버리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슬 자욱한 풀밭으로 맨발로 다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슬 자욱한 풀밭이라는 것도 뭔가 좀 생명력, 원시적인 생명력 같은 게 있는 순수한 공간 같은 게 느껴지는데 거기를 또 맨발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인간들이 때묻기 전에 순수한 사람들의 삶이 있는 곳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 백성. 이 나라가 뭐 지금 여기에 뭐 막막한 지역하고 나라가 다른 나라라는 게 아니라 여기가 그 영혼의 나라라고 한 그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영혼의 나라의 백성. 고향 사람들, 경주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경주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이 강의 들으면서 지금 이 시 읽으면 굉장히 더 반갑겠네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땅 위와 땅 아래를 분간하지 않고 연꽃 하늘 햇살 속에 그렁저렁 사는 그들의 학렬을 성바지를 이랬습니다. 이 성이라는 건 성씨할 때 성이죠. 학렬이라는 거 여러분 아나요? 왜 형제 자매는 같은 학렬로 치는 거 알죠? 그죠? 자, 그런 거. 그러니까 누대에 걸쳐서 쭉 그 지역에 살아오는 근데 그 사는 삶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 땅 위와 땅 아래를 분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연꽃 하늘 햇살 속에 그렁저렁 삽니다. 이거는요 요 앞에 연 내용하고 별 차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순수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안전하고 잔잔한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주 사람들의 삶을.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꼭 그런 의미는 아닐지 몰라도 거기에는 이제 무슨 그 왕릉 같은 거, 그죠? 뭐 고분 같은 거, 막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
가본 사람들 알죠,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땅 위와 땅 아래를 분간하지 않고 이런 의미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연꽃 같은 것도 거기에 뭐 연꽃 자체가 불교의 그 상징적인 그 사물이기도 하니까 불교 문화가 꽃 피웠던 그 신라의 경주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할 테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거기 수많은 문화재들의 수놓아진 연꽃 무늬 같은 것들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그죠? 자, 그런 속에서 그렁저렁 산다 그러는데 그럭저럭 사는 거야. 그렁저렁 살아요. 그냥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자연스러운 삶을 그리고 뭐 땅이여 땅 아래를 분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더 나아가서 좀 더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인위적인 분별 같은 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죠? 뭐 편견 같은 데 사로잡히지 않고 이런 의미로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네. 자, 그런 삶을 사는 그곳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영혼의 나라지, 경주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향을 보여줍니다. 이제라도 갈까 보다. 그쵸? 가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제라도 그 내 고향으로 다시 갈까 보다. 무거운 머리를 왜? 여기는 이제 막막한 이곳에서 살다 보니까 무거워진 머리겠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으니까요. 그 무거운 머리를 차창에 기대이고. 근데 보세요. 이승과 저승의 강을 건너듯 그랬는데 이제 건너듯이라는 거지. 이승과 저승의 강을 건너듯 거기로 갈까 보다 하는 거거든. 근데 얼마나 그 고향을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면 그쵸?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이승과 저승의 강을 건너듯 간다고 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하룻밤 기차만 타면 그냥 잠깐 눈 붙이고 깨면 아침에는 내려서 만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영혼의 나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쵸? 하룻밤 새까만 밤을 달릴까 보다 라고 가고 싶은 마음을 얘기했어.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어떤 비관적 전망이 마지막 연에 나옵니다. 무슨 소리를. 이러고 여기 마침표 딱 찍혔죠. 그죠? 무슨 소리를. 그러니까 앞에 갈까 보다, 당장이라도 지금 갈까 보다 했던 그게 터무니없는 소리, 실제로 실현되기 어려운 소리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왜냐하면 발에는 죄수를 가두어둘 때 쓰는 형구인, 족가가 발에는 매여 있고요. 손에는 쇠고랑이가 차여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뭐하고 관련 있는 이미지, 사물들입니까? 구속이죠. 이제 이 구속이라는 건 뭐겠어? 어딘가 현실의 어떤 조건들에 얽매여 있는 그래서 마음 놓고 그 아름다운 안식의 나라, 안전하고 잔잔한 경주로 쉽게 자주 편하게 내려갈 수 없는 현실의 구속. 뭐 생활에 또 직업에 일상에 관계에 얽매여 있는 자신의 어떤 상황을 얘기하겠죠. 귀양온 영혼의 무서운 형벌을. 자기의 지금 현재 상태를 귀양온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는 자기의 삶이라는 거지 지금. 이런 게 지금 다 형벌하고 관련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 크게 고향에 내려간다는 소리가 이루어지기 힘든 소리라는 거지. 이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에 아주 인상적인 이미지로 시가 마무리됩니다.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서 돌로 화하는 돌결마다 구릿빛 시뻘건 그 무늬를 그렸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아주 감각적인 그 이미지가 강렬하게 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큰 돌 같은 거 중에서 뭐 그런 걸 제가 저기 지리학이나 지구과학이나 뭐 이런 데서 무슨 암석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안 찾아보고 왔는데 뭐 그냥 산에 같은데 강가 같은데 이렇게 가서 보다 보면 큰 바위에 막 이렇게 돌결 그죠? 돌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막 빨간 무늬, 파란 무늬 같은 거 들어가 있는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돌 안에 돌결이 무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돌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작은 돌들 중에도 그런 무늬 들어가 있는 거 본 적이 있을 테고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구속의 상태, 영어의 몸으로 이렇게 있는 현실에 얽매여 있는 그 영혼의 나라로 쉽게 갈 수 없는 나.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돌로 화하는 형벌을 다 받고 있는 내가 그 마음속의 돌결에는 구릿빛 시뻘건 무늬가 새겨져 있어.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어온 어떤 시상의 전개에 따르면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것은 가슴 속에 이렇게 현실에 얽매여 있는 나의 가슴 속에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걸 이렇게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준 것이다. 또 하나 이 식구를 두고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구릿빛 시뻘건 무늬라고 하니까 이
어떤 어감 자체가 되게 강하면서 부정적인 느낌을 주거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말하자면 이렇게 그냥 고향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다. 좀 더 부정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 내적인 구속, 외적 구속은 이런 거죠. 자기를 얽매고 있는 외적인 환경과 조건의 구속은 이런 건데 이게 자기 안에 있는 내적 구속, 즉 그건 뭐냐면 스스로가 고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 그쵸? 어차피 가도 그 아까 앞에서 그렸던 아름다운 그 삶을 만나지 못할지 모른다. 내가 그 고향에 가서 그런 그 평화 속에 내가 깃들 수 없을 것이다. 막 이런 내적 구속을 이야기한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요 위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요. 그죠?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짙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선명한 이미지로 그렸다라고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맞죠? 자연스럽게 이해됐네요. 그러면 이 시는 어쨌든 뭐라는 거야? 하룻밤만 기차로 칙칙폭폭 달려가면 닿을 수 있는 그 안전하고 잔잔한 영혼의 나라, 순수한 사람들이 순수한 삶을 살고 있는 그곳을 쉽게 가지 못하는 나의 그 강렬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자주 못 가는 슬픔, 갈 수 없는 이승과 저승 강 건너듯 하는 마음으로만 나 갈 수 있는 그런 그 고향에 못 가는 그리움과 애달픔 같은 것들을 노래한 시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 감상이 가능합니다. 자, 나시로 갈까요? 박남준의 따뜻한 얼음이라는 시입니다. 따뜻한 얼음이라는 말은 이른바 모순형용이지. 그쵸? 얼음이 어떻게 따뜻해요? 따뜻한 건 얼음이 될 수 없지. 근데 모순형용이면 이미 그것 자체로 뭔가 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한테 확 환기를 합니다. 박남준 씨는 여러분은 모를 텐데 일찌감치 지리산 산자락에 들어가서 정말 막 그 1급수에만 사는 그 버들치 이런 거 이렇게 벗해서 자연 속에서 그냥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서정시를 쓰고 있는 그런 시인입니다. 자, 박남준 시인의 시 따뜻한 얼음이라는 시를 한번 봅시다.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런 시들을 여러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시들을 꽤 만났기 때문에 봅니다. 옷을 껴입듯 한 겹 또 한 겹 추위가 더할수록 얼음의 두께가 깊어지는 것은 버들치며 송사리 품 안에 숨쉬는 것들을 따뜻하게 키우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한 문장이 끝났어요. 자, 얼음의 두께가 깊어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마치 옷을 껴입듯 한 겹 또 한 겹 추위가 더할수록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옷을 껴입는 것처럼 한 겹 한 겹 얼음이 점점 두꺼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겨울이 돼서 날씨가 추울수록 얼음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 이유는 그 까닭은 뭐냐면 버들치, 송사리, 품 안에 숨 쉬는 것들. 자,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이거 지우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물결 표시로 표시하는 것들의 공통점을 생각하세요. 자, 버들치. 제가 아까 언급했던 건데요. 1급수에만 사는 그 물고기예요. 민물고기. 버들치, 송사리 이런 애들처럼 품 안에 숨 쉬는 것들을 따뜻하게 키우고 싶기 때문이에요. 얼음의 두께가 깊어지는 건. 그러면 보세요. 여기 얼음은 원래는 차가운 거지만 얼음이 두꺼워질수록 그 얼음 밑에 있는 물고기들, 여린 것들은 좀 더 두꺼운 얼음 때문에 더 잘 보호를 받는 거지. 두꺼운 이불 덮듯이. 그쵸? 그러니까 따뜻한 얼음이 되는 겁니다. 이 작품이. 자, 철 모르는 돌팔매로부터 겁 많은 물고기들을 두 눈 동그란 것들을 놀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보세요. 겁 많은 물고기들, 두 눈 동그란 것들. 이거 같은 거죠? 제가 지금 물결 표시했죠. 그죠? 얘네들 다 보세요. 두 눈 동그란 것들이고요. 철 모르는 돌팔매 때문에 겁먹을 수 있는 여린 것들이에요. 보세요. 철 모르는 돌팔매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은요. 만약에 얼음이 두껍지 않으면 야, 얼음이다 그러고 누가 놀러 와가지고 탕 돌을 던져. 그럼 와장창 깨지면 그 안에 물고기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음이 덮여 있지 않으니까 이 안에 뭔가 자기의 그 겨울을 날 수 있는 이 생태계 환경도 뭔가 더 힘들어질 테고요. 그러니까 그 겁 많은 물고기들, 얘네들 이런 애들 품 안에 숨쉬는 여린 것들, 두 눈 동그란 것들
작고 여린 것들, 힘없는 것들, 연약한 것들을 요런 철모르는 돌팔매 이런 것들로부터 놀라지 않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뭐가? 얼음의 두께가 깊어지는 것이. 됐죠? 그리하여 얼음이 맑고 반짝이는 것은 그 아래 작고 여린 것들이 푸른 빛을 잃지 않고 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됐죠? 얼음이 맑고 반짝이는 것. 아까처럼 더 두꺼워지는 것은 아래 작고 여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고, 그렇게 맑고 반짝이는 것은 얘네들이 푸른 빛을 잃지 않고 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오는 봄을 막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기도 할 테고, 그쵸? 얘네들이 푸른 빛이라는 게 작고 여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잃지 않아야 될 빛이고 생명의 색깔이고 그런 거죠. 또 봄과 통하는 색깔이고, 그쵸? 그래서 그걸 간직해서 봄을 기다리고 봄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얼음이 두꺼워지는 것이고 맑고 반짝이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겨울 모진 것, 그래도 견딜 만한 것은, 그러니까 겨울이 모질지만 그래도 견딜 만한 이유가 뭐냐면 제 몸에 온기란 온기 세상에 다 전하고 스스로 차디찬 알몸의 몸이 되어버린 얼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얼음이요, 어떤 얼음이에요? 온기는 다 세상에다 줘버렸어. 그리고 스스로는 차디찬 알몸이 되어버린 얼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왜 과학적으로는 뭐 열을 빼앗겼으니까 차가워지는 거겠지.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멋지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이건 되게 희생적인 태도 아닙니까? 온기는 세상에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나 이외 외부로 다 주어버리고 자기는 차디찬 알몸으로 되어버린 얼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겨울이 견딜 만한 것이라 그랬어요. 쫓기고 내몰린 것들을 껴안고 눈물 지어본 이들은 알 것이다. 햇살 아래 녹아내린 얼음의 투명한 눈물자 위를. 몸을 다 바쳐서 피워내는 사랑이라니, 그 빛나는 것이라니, 이랬어요. 여기에는 뭐 지금 이 하는 감탄사도 그렇습니다만 이 말투 자체가요, 이건 영탄이지. 무엇에 대한 영탄입니까?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쫓기고 내몰린 것들을 껴안고 눈물 짓는 얼음의 가치에 대해서, 희생의 그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영탄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지문을 감상했으니까 아름다운 시를 두 편이나 공부했네요. 그럼 이제 문제를 볼 수 있겠다. 3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두 편을 엮었다는 건요, 이렇게 공통점을 묻는 문제, 만약에 공통점이 문제가 잘 깔끔하게 안 만들어지면 이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이래가지고 가는 나와 달리, 나는 가와 달리, 그죠? 가와 나는 모두 이런 식으로 선지를 구성합니다. 31번 문제를 보면 공통점 해놓고요. 자, 보세요. 이 문제는 제가 이제 문학 들어와서 첫 문제인데 처음에 얘기했던 그대로죠. 선명한 답지. 그쵸? 색채 이미지 활용은 보입니다. 예를 들면 막 우리 가시에서 맨 끝에 시뻘건 문이 막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나에서도 푸른 빛을 잃지 않아야 돼, 걔네들이. 그리고 봄을 막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잖아. 그죠? 그래서 푸른 빛, 시뻘건 문이 어쩌고 하는 거 보면 또 뭐 가에 보면 새까만 밤 이런 것도 나왔고요. 그래서 대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게 공통점으로 딱 맞지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거 선명하게 답지가 두드러져 있고요. 나머지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수미상관. 딱 봐도 아니네. 이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시력검사라고 해요. 수미상관의 개념만 알고 있다면 가도 나도 수미상관 앞과 끝이 서로 닮아 있거나 똑같은 그런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명령형 어미 찾기 힘들죠, 그죠? 이거 뭐 단호한 어조로 막 뭔가를 대상한테 막 명령하는 그런 태도의 화자들이 아니잖아요. 반어 어디에 있었나요, 이런 게? 명사형으로 시상을 마무리. 자, 맨 끝만 보면 되겠네요. 가도 나도 명사형으로 시상 마무리된 거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아닌 것들로만 4개가 매력도가 지극히 낮은 것들로만 이게 구성이 되어 있냔 말이에요. 일종의 보너스죠, 그죠? 참 고마운 문제입니다. 정답을 3번으로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32번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박목월의 사양가요. 이 작품은 공간의 대립,
통해 고향을 떠난 화자의 힘겨운 삶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고통스러운 현실, 이게 이제 막막한 여기, 거기죠. 그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곳, 거기 막막한 지역이라고 이연에 나왔던 그 내용이에요. 그 지역, 현실의 공간에서 이상적 공간, 여긴 뭐야? 경주역, 경주, 영혼의 나라, 그쵸? 그걸 지향하는데 이상적 공간, 그 고향 땅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닌, 그쵸? 맨발로 막 이슬을 맺힌 풀밭을 막 밟고 다니고 낙원과 같은 고향의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고향은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룻밤만 기차로 날아가면 되는 거리인데 불구하고 화자가 처한 현실 상황, 그래서 뭐 발에 손에 막 형구들이 채워져 있는 그런 구속의 현실 상황으로 인해 도달할 수 없는 공간. 왜냐하면 이승과 저승의 강을 건너듯이 가야 되는 공간이니까. 됐나요? 자, 그렇게 그런 요소들과 연결지어서 이해해 보자면 보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선지가 막막한 지역에서 영혼의 나라를 떠올리는 것에서 현실적 공간에 있으면서 이상적 공간을 소망하는 화자의 내면, 여기가 현실적 공간, 여기가 이상적 공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떠올리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를 소망하는 거. 맞네요. 그 나라, 이건 이제 영혼의 나라, 경주고요. 고향이고요. 그 나라에서 백성이, 고향 사람들이 이슬 자욱한 풀밭으로 맨발로 다니는 것. 그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닌 낙원과 같은 고향의 이미지. 좀 전에 보기 얘기할 때 했던 거죠. 땅 위와 땅 아래를 분간하지 않고 그렁저렁 사는 그들의 모습. 그랬어요. 뭐 이런 모습이나 이런 모습이나 그때 그 이 시에서의 그 3년과 4연에 있는 내용들이 뭐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공간의 대립을 극복하지 못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 땡. 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그들, 그 나라 백성,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지 화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뭐 화자가 만약에 거기에 계속 살고 있다면 자기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처럼 이런 삶을 살겠지만 지금 화자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현실적 공간에서의 화자거든. 그러면 이건 틀렸죠. 얘네는 이거랑 같은 건데. 그죠? 따라서 3번 틀렸다. 4번. 새까만 밤을 달려서라도 고향에 가려는 화자가 이 자리에 앉아서 돌로 화하는, 그 작품 마지막에서 그랬어. 거기서 고향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그래서 이승과 저승의 강을 건너듯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못 가고 이 자리에서 돌로 화해. 그러니까 가슴속에 시뻘건 무늬가 생기는 거. 됐죠? 자, 귀양온 영혼이 손에는 쇠고랑을 하고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는 것에서 화자가 고향을 떠나 현실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군. 그쵸? 귀양온 영혼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했고, 이렇게 구속의 모습으로 돌로 화하고 있는 형벌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에 당연히 해당되겠지. 됐나요? 우리 작품 감상했던 그대로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33번으로 갈까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나시에서 19두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기억 볼까요? 옷을 껴입듯 또 한 겹, 한 겹 또 한 겹 추위가 더할수록 얼음의 두께가 깊어지는 것은 그랬네요. 인간의 행위에 빗대어, 그쵸? 옷을 껴입듯. 그렇게 얼음의 속성,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 두꺼워지는 얼음의 속성. 그걸 얘기했다. 맞네. 됐죠? 아까 우리 감상할 때 봤던 그대로고. 니은 봅니다. 철 모르는 돌팔매로부터 겁 많은 물고기들을 두는 동그란 것들을 놀라지 않게 하려는 것. 그게 부정적 상황, 철없는 돌팔매 같은 것으로부터 다른 대상, 여린 것들, 작고 여린 것들, 제가 아까 물결 무늬로 지문에다가 표시했던 그런 것들을 보호하려는 얼음의 속성. 맞죠? 그래서 두꺼워지는 거라고 얘기했던 거. 아까 우리 감상했던 그대로입니다. 디귿은요. 제 몸에 온기란 온기 세상에 다 전하고 스스로 차디찬 알몸의 몸이 되어버린 얼음이 있기 때문이다. 는 자기 희생적인 얼음의 속성. 맞죠? 온기는 세상에 다 줘버리고 자기는 알몸이 되어서 드러누워 있는 얼음의 속성. 맞죠? 희생, 자기 희생의 이미지였습니다. 리을은 뭐였어요? 쫓기고 내몰린 것들을 껴안고 눈물 지어본 이들은 알 것이다. 햇살 아래 녹아내린 얼음의 투명한 눈물 자위를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리을은 고통 속에서 고립되어 연약해진 얼음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있잖아요. 햇살 아래 녹아내린 얼음의 투명한 눈물자위 그랬으니까 햇살 아래 녹아내렸다는 게 얼음이 연약해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리을은 이제 그걸 위한 시구냐, 리을이. 특히나 또 이제 고립이라는 게 여기 지금 고립을 의미하는, 환기하는 그런 시어는 없어요, 아예.
요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치고요. 연약해졌다는 거. 근데 이건 지금 리을의 식구는 뭘 얘기하는 거지? 리을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위에서 디귿에서 얘기했던 여기 오고요. 자기 희생적인 얼음의 속성 있죠? 작고 여린 것들을 보살피는, 보호하는 그 얼음의 속성. 그 희생으로 여린 것들을 보살피는 얼음의 고결한 안간힘, 숭고한 안간힘, 그죠? 그렇게 버티는. 그러니까 리을처럼 쫓기고 내몰린 것들을 껴안고 눈물 지어본 이들은 알 거라고. 그 눈물겨운, 애달픈 얼음의 눈물, 얼음의 그 힘겨운 안간힘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번처럼 얘기하면 틀렸다. 연약해진 얼음의 속성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리을을 통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안간힘을 써가며 여린 것들을 끝내 보호하는 얼음의 속성인 거지. 그쵸? 자, 미음은 뭐예요? 아, 몸을 다 바쳐서 피워내는 사랑이라니. 그 빛나는 것이라니. 화자가 예찬하는, 영탄을 통해 가지고 예찬했어요. 그죠? 예찬하는 가치를 지닌 얼음의 속성. 뭐? 몸을 바쳐서 사랑을 피워내고 빛나는 것이고 이런 거란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게 33번 답을 4번으로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31번이나 32번에 비하면 33번이 조금 헷갈릴 구석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두 작품 모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다룬 시들 여러분 많이 아니까 그 작품에 기대어서 가를 읽어내고, 그리고 뭔가 따뜻한 얼음 같은 얼음의 속성에 대한 모순 형용 진술을 통해 가지고 얼음의 가치, 작고 여린 것들을 보호하는 가치들을 이렇게 높이 평가한 그런 인식을 보여주는 시들은 여러분도 대부분 익숙한 편이니까요. 됐죠? 자, 세 문제 풀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갈래복합 현대소설과 시나리오가 결합된 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혹은 N수생들은 아마 이제 직접 시험장에서 풀었으니까 아실 텐데 2019 수능에서요, 이렇게 현대소설하고 시나리오를 엮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박태원의 천변풍경이라는 현대소설과 그리고 이범선 원작의 오발탄 시나리오가 하나로 묶였거든요. 이야, 그거 묶이는 그 조합이 좀 약간 새로운 문제의 어떤 유형 같은 것들의 출현을 예고했던 그런 시험에 영향을 받은 세트 구성을 지금 이 시험도 4월 학평도 이렇게 한 것이죠. 가에다가 오정희의 겨울뜬북이라는 현대 소설을 제시했고요. 나에다가 이청준 원작과 각색이에요. 이건 뭐 원래 원작은 뭐 이따 나 얘기할 때 하겠습니다만 이청준의 원래 원 소설은 원소스가 된 소설은 선악동 나그네라는 건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영화 시나리오 천년학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서 그걸 나로 제시했거든. 이 둘은 읽어보니까 오누이 세트구나 이렇게 비교적 이제 인물 간의 주요 인물 간의 관계가 좀 공통점을 지니는 그런 그리고 또 그 사이의 관계가 몰라요. 저는 오누이 관계 뭐 저희 누이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오누이가 애틋한 면 같은 게 또 있나 봐요. 여러분 뭐 들으면서 아니에요 선생님 뭐 이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작품으로 두 편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자, 가부터 먼저 보죠. 오정희의 겨울뜬북이라는 오정희 작품인데요. 유년의 뜰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렸을 때 추억을 막 이제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만큼 왔니? 이제 어린 소녀인 내가 물으면 오빠가 이렇게 대답했던 거야. 신장로까지 왔다 이렇게 대답하던. 이것은 오빠가 생각해낸 놀이였다. 집을 향해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을 따라 고개를 넘고 개울을 건너고 신장로 길을 따라 제울제울 걷는 동안 배고픔과 어쩌면 어머니가 아주 우리를 버리고 달아나 버렸는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잊을 수 있어 우리는 거의 매일 저녁 이런 문담놀이를 했다. 그랬죠? 지금 상황 알겠죠? 여기까지 읽으니까 오빠라고 얘기하는 건 여동생이란 얘기고, 그죠? 그러면 화자인 나, 그러니까 서술자인 나는 어린 여자이고 오빠랑 이제 서둘러 집에 오고 계실 어머니를 기다리면서 이런 오빠가 생각해낸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배고팠고요. 이런
걱정에 시달려야 했던 약간 불우했던 어린 시절이고요. 오정희의 다른 작품들이 그러하듯이 여기에도 뭐 다른 모든 작품은 아니지만 대표작 몇 작품이 그러하듯이 여기에도 이제 말하자면 홀어머니가 어렵사리 일을 해가지고 장사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자식들을 기르는 그런 아버지의 부재라는 모티프가 오정희의 작품들 중에 대표작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작품인 거예요. 됐죠? 분위기 이해됐죠? 어디만큼 왔니? 다 왔다. 그러면 우리는 담장에서 뛰어내려 어슬어슬한 땅거미 속에 솟아오르듯 나타나는 어머니를 향해 뛰는 것이 놀이의 끝이었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오빠는 조금 더 키가 클 테니까 담장 위에 앉아가지고 보면 엄마가 저기서 골목 끝 같은 데서 혹은 뭐 제너머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어머니를 딱 보면 다 왔다 이걸 할 수 있는 거잖아. 어머니가 안 나타날 때는 여동생이 어디까지 왔니 할 때 계속 뭐 신장로까지 왔다, 뭐 제너머에 왔다, 뭐 뒷골에 왔다 이러다가 이제 탁 보이기 시작하면 다 왔다 하고서 어머니한테 막 뛰어내려가지고 막 같이 가는 거예요. 상상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뛰어내렸습니다. 때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먼 낯선 곳에서부터 집까지 쉬엄쉬엄 다리를 쉬기도 하며 떡도 사 먹고 한껏 늑장을 부리며 수십 차례 왕래를 하고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건 오빠가 이 놀이를 하는 중에 이제 어머니가 안 오시니까 어디만큼 왔니 할 때 이제 계속 뭔가 레퍼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여야 되잖아요.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낯선 곳에서 쉬엄쉬엄 다리를 쉬기도 하고 떡도 사 먹는다고 얘기하고 막 이러느라고 이제 얘기가 이제 그 어머니의 그 귀가가 지연되는 이유들을 막 만들어냈던 걸 언급하는 거예요. 수십 차례 왕래를 하고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고, 오빠는 개울에 빠졌다거나 산 구비에서 호랑이에게 물려갔다는 대답으로 내 울음을 터뜨리게 하곤 했다. 그러니까 오빠가 개울에 빠졌다 그러면 왕 울었겠지, 어린 여자아이가. 그리고 산 구비에서 호랑이한테 물려갔다 이러면 또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렇죠? 터뜨리곤 했다. 땅거미는 제법 짙어도 동구 밖에 신장로가 널어놓은 광목천처럼 희게 떠올랐다. 어디까지 왔니? 어디까지 왔니? 내가 짜증스럽게 잇따라 채근을 해도 오빠는 정자나무까지 왔다라는 대답을 잊은 듯 숨을 죽이고 눈을 크게 떴다 이랬네요. 요 바로 직후에 나오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제 오빠가 갑자기 이제 그 저녁에 나팔 소리 같은 게 어디서 쫙 들려옵니다.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멍하니 있던 오빠가 문득 이 어린 여동생한테 우리 어딘가로 도망가 버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어린 나에게 이제 되게 그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사실 그때의 일은 빛바랜 천연색 사진처럼 대단히 암시적이고 몽상적인 분위기. 자, 암시적이고 몽상적인 분위기로 남아 있어요. 이 어린 때의 일들이 되게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러듯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한갓 공상이었는지 분명치 않았다. 그런대로 그날 저녁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이상하게 마음이 쓸쓸함과 정다움으로 호젓이 젖어들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린 시절에 회상하고 있는 이 장면에 대해서 서술자 나가 느끼는 감정적인 상태가 이런 거라는 거야. 그죠? 쓸쓸함, 정다움, 호젓하게 젖어듦 이런 것들을 느끼는 회상인 거지. 이 회상이 됐죠? 자, 암시적이고 몽상적인 분위기로 자기에게 떠오르고 있고요. 됐습니다. 오빠는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죽은 풍뎅이를 땅에 묻고 7밤이 지나면 나비가 된다고 했고 또 꽃씨를 먹고 햇빛에 나와 앉아있으면 뱃속에서 꽃나무가 자란다고 했다. 오빠가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나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런 얘기 해주니까 많은 걸 알고 있었다고 어린 그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던 거지. 그 시점에는. 지금 생각하면 이건 다 과학적인 상식이 없는 혹은 알면서도 일부러 동생한테 그냥 재미로 거짓말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어린 여동생의 입장에선 야, 오빠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지? 그렇죠? 이랬던 거지, 그렇죠? 미역다발이나 김 따위를 잔뜩 이고 행상을 나간 어머니. 아, 됐네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이런 행상을 하느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늦게 돌아오셨던 거고, 그동안에 오빠가 개발해낸 놀이를 하면서 어머니를 기다렸던 거고, 어쨌든 어머니 이렇게 힘겹게 온우이를 기르셨네. 돌아오지 않는 여름 저녁 나는 문원에 돌 떨어지듯 퉁벙퉁벙 울어대는 뜸부기 소리를 들으며, 아, 뜸부기 소리. 이게 중요하겠네. 왜? 제목이 겨울 뜸부기니까. 뜸북뜸북뜸북새 노래를 불렀다. 뜸북뜸북뜸북새. 그죠? 마지막에 뭐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하는 구절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 부르며,
작품에 그 노래에 있는 것처럼 어서 오빠가 커서 엄마가 장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 노래처럼 내게 비단 구두를 사오게 될 날을 꽤나 절박하게 소원했던 거야. 자기는. 그쵸? 엄마는 어린 꼬마의 생각에 어때요? 엄마는 장사 안 나갔으면 좋겠어. 오빠가 얼른 자라서 내가 지금 부르고 있는 동요의 가사처럼 말이죠. 빨리 엄마 대신 돈 벌러 가고 거기에서 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기를 바랐던 거지. 그쵸?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이 지문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소설에서 이 오빠는요, 전혀 이런 그 뜸북새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비단 구두를 나한테 사다 주는 오빠가 되질 못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에서 중요한 핵심에 해당되는 건 여기에는 살짝 비껴 나와 있는 건데 오빠가 시대의 희생양이라고 할까? 그래서 되게 인생이 잘 안 풀렸어. 힘겨웠어.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이제 지금 현실의 나는 있잖아요. 이 회상을 하고 있는 어른인 나는 30살인 미혼의 어디 사무실에서 출판사 회사에서 그 격리 일을 보는 이제 아가씨입니다. 근데 이 미혼의 여인이고 어머니, 지금 여기 나오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노인이 된 어머니를. 근데 오빠는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머리는 좋았는데 운이 안 좋았던 케이스다 이래가지고 인류 중학교, 그때는 중학교도 막 지원해서 시험 봐서 가고 그랬으니까 인류 중학교 지원했다 떨어지고 고등학교 낙방하고 대학도 해양대학 이런 데 가서 선장이 되겠다는 꿈을 꿨지만 시험에 막 낙방하고 이래요. 그러다가 이 오빠가 막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고 이러고 나중에 산에 등산을 이렇게 갔다가 간첩으로 오인돼가지고 끌려가서 간첩이 아니라고 신원 증명을 막 엄마가 막 가가지고 해야 했었고, 그러고 나서 군대 입대하고 갔다 와서 돼지 키우는 일을 하는데 그걸로 사업을 벌여보겠다고 막 엄마가 돈 대줘가지고 했다가 결국 이제 막 대규모 양돈 사업자들한테 밀려가지고 영세 업자들이 다 폐업할 때 결국에 또 쫄딱 망하게 되고, 또 무슨 재봉사들을 고용해가지고 옷 같은 거 만드는 사업을 했다가 또 망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안 풀리고 힘들다가 결국에는 이제 지금 오징어를 잡겠다고 속초인가 어디에 지금 가 있는 그런 오빠인 거야. 되게 이때 나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래서 나한테 좀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던 그런 오빠가 아닌 거지. 자라는 과정에서 그렇게 못된 거죠. 그죠? 속초 우체국에 소인이 찍힌 오빠의 편지가 회사로 날아온 것은 그저께 오후였다. 자, 오빠가 있는 곳이 속초니까 속초 우체국에 소인이 찍힌 거지. 비슷하게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끼리 서로 외로움을 나누기로 했다는 극히 피상적이고 짧은 내용 끝에 돈을 붙이라는 추신이 붙은 엽서를 받은 후 거의 2년 동안 한자 소식이 없어. 나는 오빠에 관한 소식이라면 부고거나 유서쯤이 아닐까 각오했던 터여서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다. 그러나 오빠에게 온 편지는 유서도 부고도 아니었다. 다행이네요. 20이 갓 넘은 올케는 아이를 낳고 전몸살로 알아 누웠고 뱃속에서부터 영양이 부실했던 아이는 그나마 젖구경도 못해 8개월이 지나도록 뒤처지도 못한다는 것. 오징어 처리되면 틀림없이 갚을 테니 5만 원만, 아니 3만 원만이라도 급히 보내달라는 내용이 비명처럼 적혀 있었다. 됐죠? 그러면 지금 오징어를 잡겠다고 갔는데 이 오빠가 되게 체구가 왜소해서 좀 안쓰러운 그런 인상의 오빠인데 어떻게 그 힘든 이제 선원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참 어머니도 말이에요. 막 오빠한테 막 돈도 많이 들어갔고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애증이 뒤섞인 그런 반응들을 막 보이는데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오빠한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오빠가 지금 되게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걸 알겠네. 그쵸? 식도 못 올리고 사실은 20을 갓 넘은 어린 올케하고 지금 살림을 살고 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젖도 제대로 안 나오고 애도 막 영양실조에 걸렸고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급하게 돈을 좀 보내다오 이런 편지를 보낸 거죠. 여동생한테. 시간을 내어 내가 한번 가거나 널더러 다녀가라는 것이 도리인 줄은 알지만 오빠는 덧붙였다. 이제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죠? 직장의 메인 몸이니 굳이 시간을 낼 것은 없고 또한 구차하게 사는 모양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 돈만 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내게 도움은 못 줄 망정 괴로운 부탁만 늘어놓는 못난 오빠를 용서해라. 라고 이제 오빠가 그런 미안한 마음을 표현을 했네.
하는 추신이 붙어 있었다. 오랜만에 쓰는 편지인 탓인지 술을 마신 탓인지 꽤 긴 내용은 술꾼의 주정처럼 두서가 없었다. 3년 전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지니고 있던 금반지를 받아 쥐고 나간 이래 나는 오빠에게 그래서 3번의 편지를 받았는데 내용은 매번 그렇게 절박했다. 그 절박하면 뭐예요? 다 돈 붙여달라는 거지. 그러면 금반지를 받아 쥐고 나갔어요. 어머니의 금반지면 어머니가요 금반지 줄 때는 있는 돈 다 주고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어서 금반지 준 거겠죠, 그죠? 그 실제로 어머니는 지금 이 그 출판사 격리로 일하는 이 딸에게 얹혀 살다시피 하고 힘겹게 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소설에서 결국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이 회상 부분 같은 거 빼면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한 이 편지를 받은 나가 회사에서 어렵게 미리 월급을 당겨서 빌리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가부를 해가지고 그 돈을 가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붙이면서 드는 상념들을 얘기한 짧은 단편 소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금반지를 받아가지고 나갔는데 그 돈마저 이제 다 없으니까 당연히 돈을 보내달라는 절박한 편지를 3번이나 그동안 보냈겠지, 그죠? 나는 균형을 잃고 흔들거리는 글씨에서 몇 밤을 망설인 끝에 술 기운을 빌려 비로소 엎드려 끄적거렸을 자괴지심에 가득 찬 오빠의 얼굴과 손에 쥔 볼펜이 거북스러울 정도로 물질에 거칠어졌을 예전에는 유난히 가늘고 곱던 손을 떠올리며 가슴이 막혀왔다는 것이었다. 자, 가슴이 막혀오는 거야. 그럼 이건 동기 간에 느끼는 참 애달픈 마음 아니겠어요? 힘겹게 살고 있는 오빠. 인생이 잘 안 풀려가지고 젊은 날에 되게 고생을 많이 한 오빠가 지금 나한테 이런 절박한 편지를 보내온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죠. 그죠? 자, 이런 작품이고요. 오정의 겨울뜬부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로 가볼까요? 나는요, 이청준의 천년학이라고 그랬어요. 이청준이라는 소설가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청준의 작품 가운데 남도사람 연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선학동 나그네, 또 뭐 서편제, 뭐 이런 거 알죠, 그죠? 소리의 빛 이런 남도사람 연작이 있는데 거기서 왜 서편제라는 영화 알죠? 임권택 감독이 1993년도인가 4년도인가 그래요. 그때 제 기억에 아마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최초 100만 관객 돌파 영화가 아마 그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가지고 저도 극장 가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판소리를 소재로 한 그 서편제라는 영화와 거의 똑같은 작품입니다. 원래 원작도 그 선학동 나그네라는 이청준의 소설을 가지고 이제 그 서편제라는 영화가 만들어졌고 이 거의 동일한 인물 간의 관계 내용들 가지고 이제 배우만 조금 일부 바뀌고 해가지고요. 임권택 감독이라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감독 아시죠? 유명한 감독인데 그 영화 감독의 100번째 작품이 바로 이 천년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소설가 이청준이 생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이 시나리오 각색 작업을 함께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이청준 천년학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89번 장면이네요. 바닷가. 석양에 물든 바닷가. 유봉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사철가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유봉이요,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송화와 동호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송화와 동호는요, 이복남매예요. 근데 이제 동호가 송화에게 애틋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연인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지. 그냥 단순히 그냥 누나로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남녀 간의 어떤 심정 같은 게 좀 있어. 그런 심리가. 그런 게 이제 여기 지문에 드러납니다. 이 작품의 중요한 중심 갈등이기도 하고요. 자, 유봉이 바다를 바라보면 사철가 부른다. 이제 요게 이제 노래라는 표시겠지.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온 노래를 불렀어. 송아의 소리가 들려온다. 송아. 여기 이펙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봉이 노래 부르는 거에 송아의 소리가 얹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지막은 날마다 사철가를 부르시다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이게 사실 이건 문장이 비문이네. 이건 그죠? 문장이 문법에 어긋나는 호응이 잘 안 되는 문장이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사철가를 매일 그렇게 부르시다가 돌아가셨다는 회상의 내용이겠지. 회상 속에 노래 부르는 아버지의 모습이야. 그죠? 내게 더 짐이 되지 않으시려고 일부러 목숨을 끊으신 것만 같아 라고 송화가 이야기하네요. 자, 90번 장면이에요. 유봉의 임시 가묘. 송화는 유봉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유봉의 뜻을 계속 이야기한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내게 더 큰 소리를 심어주실까 평생토록 그 일만 생각하다 가셨다 라고 말하자면 소리를 가르쳤던
소리꾼, 판소리를 가르쳤던 스승으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심정을 송화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있죠? 이 서편제 영화도 그렇고 원래 이 원작 소설의 모티프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렇게 송화가 아버지 유봉은 말하자면 예술가로서의 어떤 장인 정신 같은 게 아주 투철했던 사람이라 소리에 완전히 미쳐 있는 사람이어서 이제 자기 생각에는 송화는 소리에 서편제의 그 한을 완벽하게 실어주고 그리고 이제 왜 판소리가 유파가 있어가지고 동편제, 서편제가 있잖아요. 서편제는 한이 맺힌 소리여야 돼. 그래서 터져 나오는 그 자기의 진짜 한이 실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송화를 일부러 눈을 멀게 합니다. 아버지가 딸한테 하는 행동으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이 작품의 중요한 모티프예요. 동호는 최고의 고수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환상의 팀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완벽한 창자와 판소리 소리꾼과 고수를 만들어가지고 드림팀을 만들려고 했던 게 유봉의 욕심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생각 하다 동호 일어선다. 동호, 내가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못하는 이유를 누나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송화에게 탄피 반지를 건네준다. 아까 앞에도 어머니의 반지를 받아서 나간 오빠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도 반지가 또 나오네요. 자, 이거 내가 탄피로 만든 반지야. 누나 주려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네. 자주 닦아주지 않으면 녹이 슬어. 동호는 탄피 반지를 쥐어주고는 그 길로 돌아선다. 붉은 수수밭을 걸어가는 동호의 얼굴, 송화의 얼굴, 눈물이 글썽거린다. 그럼 이제 동생과 헤어지는 그런 그 심정이, 애달픈 심정이 드러나죠. 근데 여기는 이제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둘이 되게 애틋한 감정인 거야. 그쵸? 그냥 단순히 진짜 누나와 남동생의 관계라기보다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런 게 이제 이 작품의 이제 여기 이 영화에서는 중심적인 갈등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런 눈물 글썽거리는 마음도 그런 애달픔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지. 탄피 반지를 꼭 쥐는 송화의 손. 이 탄피 반지를 만들어서 탄피로 반지를 만들어 가지고 준 동호도 사실은 뭔가 연인한테 반지 선물하듯이 그렇게 준 거죠. 근데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동호한테 송화가 다시 만난 송화가 애는 잘 자라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오거든요. 동호는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리고 또 이제 훌쩍 떠나가지고 헤어지게 된 누나를 그리워하고 유랑극단의 배우인 다른 여자 그 여자하고 이제 살림을 차리고 거기에 애를 낳고 이래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동호 이펙트. 나는 누이와 그런 식으로 헤어진 걸 어쩌고 여기 헤어진 걸 하고 여기 끊어졌는데 뭐 뒤에 뭐가 어떻게 이어지겠지? 중략을 약간 이상한 데서 끊은 것 같아요. 뭐가 이펙트로 헤어진 걸 나중에 후회했다 뭐 이런 말이 있으면서 장면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여기서 끊긴 건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중략. 자, 131번 장면인데요. 송화가 일하는 술집 안, 술집 문을 열고 술꾼과 동호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앉는다. 술꾼이 주인 여자에게 소리를 같이 듣자고 청한다. 그러니까 방 안에서 송화가 막 그 소리를 하는 게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같이 듣자고 주인한테 얘기한 거죠. 송화가 부르는 노래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도라진 섬에 먹으나 굶으나 물질을 해영 한 푼 두 푼 모인 금전. 해영이라는 건요, 이 제주도 사투리에서 해서, 하여 이런 걸 이렇게 하거든. 술꾼이 주모를 향해 아즈망 우리도 같이 듣게 마심. 이거 제주도 말이구나. 그쵸? 송화가 여기 지금 제주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배경이 또 노래를 부르죠. 그죠? 이어도 사나 요거 이어도 타령 아는구나. 그거 부르고 있구나. 주인 여자가 방문을 열자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를 부르는 송화의 모습이 보인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자,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132번 장면입니다. 송화의 집으로 가는 길 밤이에요. 밤길을 동호와 송화가 나란히 걸어온다. 장면이 슥 전환되면서요. 송화가 부르던 노래가 마저 요렇게 보세요. 여기 끝에 잠깐 앞에 봅니다. 요넬 저성 어딜 가나 했던 노래 뒤에 이어지는 노래가 진도바다 글로 나가자로 이어지는 방식이야. 상상 잘 하세요. 그 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면은 화면에는 이제 모습은 바뀐 거죠. 밤길을 둘이서 걸어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 송화의 노래소리, 이어도 타령 노래소리가 이어지면서 장면이 전환되어 있어. 여기 지금 밤길을 걸어가면서 송화가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감상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영화를 여러분들이 봤던 경험들 가지고. 자,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죠. 밤길에 익숙치 않는 그랬는데 이건 아마 익숙지 않은 이렇게 써야 될 겁니다. 익숙지 않은 동호가 턱에 걸려 넘어질 뻔한다. 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냐? 알고 오기는 누나 어렸을 때 제주 뱃사람한테 얻어왔다는 말이 생각나서 이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동호가 제주도로 찾으러 온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 발견한 거고요. 조심해라.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이나 찾아 헤맸네. 송아의 집 앞 밤입니다. 송아가 사는 집 앞에 당도한 두 사람. 불이 켜져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간다. 내가 사는 집이다. 불이 켜져 있네. 장님이 무슨 밤낮이 있겠냐만 사람 사는 집 표시로 늘 켜두고 지내. 무당이 살던 집인데 내가 새들어 살아. 들어가자. 야, 요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눈이 멀어서 이제 한이 폭발해서 나오게 제대로 된 소리를 하게 만들려고 이제 그랬던 거지. 이 영화가 사실은 서편제가 대히트를 친 한 10여 년 후에 만들어진 작품이니까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는 약간 서편제랑 뭐 배우도 핵심 배우도 그 여배우도 여기 송아 역할의 배우도 같은 배우였고 뭐 소재도 같고 스토리도 거의 비슷하고 이러니까 뭔가 약간 재탕의 느낌, 그죠? 그래가지고 흥행에 서편제만큼 성공하지 못했어요. 요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쵸? 한 때문에 눈이 먼 이 송아. 자, 134. 송아의 집 부엌인데요. 송아는 부엌으로 들어가고 동호는 부엌으로 난 문 옆에 앉아 동호에게 줄 라면을 끓이기 위해 준비한 송아를 지켜본다. 서로 안부를 묻는 두 사람. 라디오 프로그램 소리가 나오죠? 뭐 라디오 듣는 소리가 나오겠지? 판소리는 아주 작파했어. 누나가 이어도 타령이 뭐야? 라고. 이게 지금 판소리를 공부한 사람의 격에는 맞지 않는 타령이나 부르고 있는 걸 동호가 이제 안쓰러워서 물어보니까 송아가 이어도가 정말 있으면 그 섬으로나 들어갈까 하고 왔는데 그 소리로 이렇게 연명을 하고 있네. 그 소리로 내가 지금 밥 벌어먹고 살고 있네. 이런 얘기죠. 애는 잘 자라냐? 그랬더니 많이 컸어. 그랬죠. 전설따라네. 이 전설따라가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이겠지. 그쵸? 전설따라네. 라디오 지금 나오는 프로그램. 그랬더니 나 그거 안 빼고 들어. 그랬습니다. 아마도 판소리 같은 것들을 막 소개하는 뭐 우리 민족문화, 전통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이겠지. 자, 송아의 단정한 책상 위로 라디오와 점자판이 보인다. 책상, 여기 클로즈업이죠. 그죠? CU, 클로즈업. 라면 냄비에 달걀을 깨서 넣는 송아의 능숙한 손. 동호가 송아에게서 상을 받아 방 안으로 들어간다. 라면을 먹으려다가 송아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탄피 반지를 슬쩍 본다. 그죠? 자기가 옛날에 줬던 그 반지요. 그죠? 반지가 옛날 그대로네. 닦지 않으면 녹슨다고 내가 그랬잖아.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 송아는 탄피 반지를 만지작거린다. 라면을 맛있게 먹던 동호가 송아를 올려다본다. 송아는 동호의 시선을 느끼고, 그러니까 앞은 안 보이지만 이제 예를 들면 감각이 예민하니까 라면을 맛있게 먹다가 먹는 걸 멈추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소리로 그런 걸 느끼는 거지, 그치? 감지하는 거죠. 느끼고 수줍은 듯 고개를 떨군다. 치맛자락으로 버선발을 가리는 송아의 손을 또 클로즈업 합니다. 그쵸? 자, 다 먹은 상을 물리면서 동호는 중동 이야기를 꺼낸다. 나 중동 가려고. 사막에다 수로놓는 공사판에. 거긴 왜? 돈 벌려고. 돈은 벌어서 어디 쓰게? 누나 맘 편히 소리 공부할 수 있는 집 한 칸 지으려고. 나도 누나 때문에 요 점자 공부 좀 했네. 누나 심심할까봐 라디오 연속곡 테이프도 모아놓고 누나한테 하고 이제 이펙트로 나옵니다. 송아가 눈물 짓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말에 이어지는 동호의 소리로 얹히는 거야. 그죠? 대사가. 누나한테 읽어줄 재미난 책 구한다고 소설도 꽤 많이 읽었네. 귤을 먹던 동호, 눈물 흘리는 송아를 올려다본다 했죠? 그럼 지금 동호가 앞이 안 보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기도 한 이 송아를 위해서, 누나를 위해서 돈을 벌러 중동으로 공사판에 돈 벌러 가겠다고, 사막으로 가겠다고 하고, 이런 그동안은 못 만나는 동안 참 애틋한 마음으로 누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왔네요. 누나는 막 감동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런 지문이에요. 아까 설명했던 작품의 그대로고요. 그럼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34번 문제인데요. A와 B의 공통점 이랬습니다. A는 중략 바로 가에서 중략 바로 아랫부분이에요. 그죠? 이제 그때의 기억에 대한 자기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거 얘기했고, 또 오빠가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회상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부분은 어딘가 하면 나의 첫 부분이네요. 89번 장면. 바닷가에서 유봉이가 막 아버지인 유봉이 사철가를 부르고 그것에 대해서 송아가 이펙트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가장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제시하여 인물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답 나왔는데? 그죠? 자, 어렸을 때 가의 경우, 어렸을 때, 즉 가 중에 A의 경우 어렸을 때 있었던 사건을 제시해서 인물에 대한 생각, 오빠는 아는 게 참 많았다. 그런 생각을 드러냈죠. B의 경우는 어떤가요? 나 작품의 B의 경우에는 과거의 사건, 매일같이 사철가를 부르던 아버지의 그 말년을 생각하고 그 인물에 대한 생각, 그게 뭐라 그랬어? 자기에게 뭔가 짐이 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목숨을 끊으신 것 같다는 자기의 생각을 드러낸 거. 맞죠? 그죠? 자, 여러분 이 문제에서는요 1번 선지 정답으로 골라내는 거 어렵지 않고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시험의 문학 시험의 특징 정답이 아주 선명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2번과 3번 선지를 잘 봐두세요. 요거 지금 이제 물론 시나리오에서는 잘 안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소설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요 매일같이 등장하는 아이들입니다. 요새 사실 수능에서는 요 선지들이 얘네들이 좀 등장하는 빈도가 현저히 낮아졌는데 학평 같은데 또 학교 내신 시험 같은 데는 여전히 자주 나오는 아이들이니까 얘네들 잘 봐두세요. 근데 얘네들의 주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답일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아이들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들러리 서는 대표 주자니까 잘 봐두세요. 얘네들 얼굴을 익혀두세요. 장면을 빈번하게 교차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그런 지문, 소설 지문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쵸? 장면이 청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장면이 얼마나 여러 차례 빈번하게 교차할 정도까지 돼요. 몰라. 시나리오 같은데 나 같은 장르에서는 장면을 여러 번 바꿀 수 있겠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볼륨만 확보가 된다면 시나리오는 드러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특히 공통점이니까 A에도 해당돼야 되잖아요. 소설에서는 이런 게 힘들다고. 그래서 소설에서 대표적으로 들러리 서는 선지, 그다음 또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치하여 이야기를 지연시킨다. 이것도요 맨날 나오는 뭐 이런 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흔하게 사용되는 건 아니라서 얘네들은 맨날 이제 5개 다 채우기가 힘들어가지고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자, 인물 간의 갈등을 제시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했대요. 인물 간의 갈등이 A에 또 B에 인물 간의 갈등이 있나요? 없어, 그죠?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여 사건의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대적 배경을 제시해? 사건 해결의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1번을 답으로 고르는 거 너무나 선명한 답지로 뭐 분명하다는 겁니다. 35번 갑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기억 볼게요. 오빠는 개울에 빠졌거나 산 구비에서 호랑이에게 물려갔다는 대답으로 내 울음을 터뜨리게 하곤 했다. 기억나시죠? 이제 엄마의 어디까지 왔니 하는 대답으로 그런 무서운 말을 해가지고 어린 이 여동생이 울음을 터뜨렸던 거야. 그죠? 오빠의 대답을 들은 나의 걱정이 내재되어 있다는 말을 여기 통일해서 썼는데 여긴 별로 잘 안 어울리긴 합니다. 나의 걱정을 엿볼 수 있는 거지, 그지? 여기에 기억엔 거기에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울음을 터뜨린 거죠. 엄마가 진짜 그랬을까봐. 니은은 보니까 니은 어디 있나요? 거의 2년 동안 한자 소식도 없어. 나는 오빠에 관한 소식이라면 부고거나 유서쯤이 할까 각오했던 터여서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다 그랬는데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오빠로부터 편지를 받은 나의 긴장감. 그쵸? 그러니까 이거 무슨 오빠가 죽었다는 소식일까봐 겁났던 거지. 그죠? 디귿은 어디 있어요? 디귿은요. 저기로 가야 되겠네요. 그 시위 쪽 시험지의 오른쪽 단의 맨 위. 자, 내게 도움은 못 줄 망정 괴로운 부탁만 들어놓는 못난 오빠를 용서해라 라고 했어요. 자신의 처지 때문에 나에게 괴로운 부탁을 하는 오빠의 미안함. 맞네요. 당연하지. 자, 리을 갑니다. 송화의 얼굴 눈물이 글썽거린다 했습니다. 자신을 생각해주는 동호와 이별하고 있는 송화의 슬픔. 그쵸? 그 반지 주면서 훌훌 떠나가는 이 동호의 모습을 보면서 송화가 이제 느끼는 슬픔을 표현한 것이고. 자, 미음 뭐예요? 미음 어딨나? 저기 13쪽으로 와가지고요. 송화가 134번 장면에서 하는 얘기네요. 이여도가 정말했으면 그 섬으로나 들어갈까 하고 왔는데 그 소리로 이렇게 연명을 하고 있네. 이랬어요. 자, 동호와 헤어진 후, 그죠? 중략 앞부분에서 동호와 헤어진 거지. 헤어진 후 자신의 꿈 때문에 생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송화의 절망감. 요거는 글쎄요. 사실 미음을 다시 읽어봅시다. 이여도가 정말 있으면 그 섬으로나 들어갈까 하고 왔는데 그 이여도 타령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밥 벌어먹고 살고 있네 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생계를 포기한 게 아니라 생계 때문에 꿈을 포기했다고 해야 되겠지. 바꿔서 얘기하면 오히려 되겠죠. 근데 이렇게 바꾸면 뭐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한 진술은 아닐 거야 아마.
그게 뭐 이어도에 들어가는 게 꿈이다 이러면 약간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맥락상 이어도라는 섬이 있으면 실제로 있으면 거기나 들어갈까 하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삶에 대한 자포자기의 감정 같은 게 오히려 더 짙게 느껴지지, 이렇게 뭐 그게 이어도에 들어가는 게 내 꿈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안 어울리긴 합니다. 어쨌든 이 진술 자체는 아예 말이 안 되니까 정답 5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36번 문제를 볼 수 있겠죠. 36번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 그랬어요. 서사가 드러나는 갈래라고 하는 이제 소설도 있을 테고 지금 시나리오도 있으니까 엮어가지고 이렇게 좀 벙벙한 말로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서사의 간극은, 자, 서사의 간극이요. 서사의 흐름에 따르는 모든 사건들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생기는 사건 사이의 틈을 의미한다. 그래서 독자는 제시된 사건들 속에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서사의 간극에 숨겨진 인물의 정서나 상황의 지속 및 변화를 추측하면서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요. 당연하죠. 뭔가 이야기를, 여러분 옛날 이야기 들려줄 때 있었던 중요 사건들 위주로 흘러가는 거지 거기에 일어났던,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전달할 수 있나요? 그거는 무한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건 사이에 이 A라는 사건과, 자, 1번 사건과 2번 사건 사이에 틈이 있을 테니까 그 틈을 추측해가면서 이 이야기를 완성한다는 거지, 독자가. 그랬을 때 1번 봅니다. 가에서 비단 구두를 사올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했던 오빠에게서 돈을 붙이라는 엽서를 받은 것을 통해서 오빠에 대한 나의 정서가 변화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렸을 때 그런 기대를 할 때는 오빠가 든든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을 테지만 지금 돈 붙여달라는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 정도로 바뀐 걸 테니까. 2번, 가에서 금반지를 들고 나간 오빠가 틀림없이 갚겠다며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통해, 아, 여기 지금 이게 있겠네요. 참 미안합니다. 자, 가에서 금반지를 들고 나간 오빠가 틀림없이 갚겠다며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통해 오빠의 형편이 점차 나아져가는 방향으로 상황이 변화했으면, 무슨 얘기예요? 금반지를 들고 나가는데 틀림없이 갚을 테니까 돈을 보내달라고 하면 형편이 점차 나아진 게 아니라 이 금반지마저 없어지고 더 형편이 더 안 좋아지면 더 안 좋아졌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나에서 송화가 탄피 반지를 받으며 들은 말, 뭐 자주 닦아주지 않으면 녹이 쓴다며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옛날 그대로의 상태로 지니고 있는 것을 통해 동호에 대한 송화의 정서가 지속되었음. 그러니까 동호의 말을 귀담아 잘 듣고 동호가 준 반지를 간직하고 동호의 이야기대로 따르고 하는 그런 동호에 대한 그 사랑의 감정 같은 게 있는 거죠. 자, 나에서 애는 잘 자라냐? 라는 질문에 많이 컸어 라고 대답하는 것을 통해 송화와 동호가 떨어져 지냈던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이런 문답을 하는 거겠지. 당연하죠. 나에서 동호가 점자 공부를 하고 라디오 연속극 테이프를 모았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송화에 대한 동호의 정서가 지속되는 거지. 그 누나를 애틋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하는 마음이 지속됐음을 알 수 있다는 거.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됐죠? 뭐가 36번이 서사의 간극이라는 뭐 대단한 걸 달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정답지 2번이 너무나 쉽게 판별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3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편지와 말의 공통점. 이 편지는 가에서 오빠가 보내온 돈 붙이라는 편지였고요. 이 말이라는 건 동호가 예전 그 말이 생각나서 누나를 찾으러 제주도로 왔다고 했던, 제주도 뱃사람한테 누나를 데려왔다고 했던, 얻어왔다고 했던 그 아버지의 말, 그겁니다. 그거의 공통점 그랬는데요. 가장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자, 뭐 여기에 인물의 외양을 제시한 거 없고요.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거 아니고요. 현재 사건을 언급하여 인물에게 오해를 유발합니다. 자, 그냥 적절한 거 하나 얘기합시다. 공통점. 인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인물의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거 맞죠? 가는 편지에 지금 여차여차해서 지금 곧 죽을 지경이니 돈 붙여라. 그쵸? 그래서 인물의 상황을 짐작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은 뭐예요? 인물에 대한 정보. 제주도 뱃사람에게 데려왔다는 얘기. 그래서 아마 지금 제주도에 있을 것이다 라는 짐작으로 동호가 여기를 찾아오게 했으니까 답을 4번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38번 문제 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렇습니다. 시나리오에는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를 표현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클로즈업, 이건 시각적 요소죠. 이펙트는 청각적 요소고요. 거기에 해당한다. 클로즈업은 자, 인물이나 배경의 일부를 화면에 크게 나타내요. 주로 장면의 의미 등을 부각하는 것. 그쵸? 그 다음에 이펙트는 화면에 음향을 삽입하는 거예요. 장면 속 상황을 전달하거나 혹은
장면 전환을 하는 등의 효과. 됐죠? 클로즈업과 이펙트. 이 작품 안에서 지금 이 지문 나 안에서 다 쓰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약간 복잡한 문제예요. 선지 판단하는 게 문학안에서 지금 이 38번 문제가 지금 2점짜리로 지금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다른 문제들에 비하면 조금 더 복잡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 시나리오에서 장면 전환의 어떤 기법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채지 않으면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영화를 여태까지 영화를 봤던 그런 그 경험들에 기대어서 이 지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필름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89 장면에서 이펙트는 90번 장면에서 송화의 대사로 이어지면서 장면이 전환된다 그랬어요. 자, 89에서 90번 장면 봅니다. 자, 바닷가에서 송화가 하는 말이 그러면서 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끊으신 것만 같아.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가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내게 더 큰 소리를 심어줄까 평생토록 그 일만 생각하다 가셨다. 그러면 동호랑 대화를 하고 나누고 있는 장면인 거고 근데 89에서 90번 장면으로 보이는 화면의 모양은 바뀌죠. 89번 장면에서는 말년에 그렇게 사철가를 계속 부르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던 것이고 90번 장면에서는 현재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오누이의 모습이 보이는 거니까. 자, 그렇게 장면을 전환했네. 맞죠? 131번 장면에서 이펙트 어디 있나요? 송화가 일하는 술집 안에서 송화가 노래 부르는 방 안에서 문 열기 전에 방 안에서 소리만 들려오는 그 이펙트는 화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방문 안 송화의 존재를 알 수 있게 해준 효과. 됐죠? 좀 전에 설명했던 그대로고요. 132번 장면입니다. 송화의 집으로 가는 길 밤 거기에서 이펙트는요. 131번 장면, 그 앞 장면에서 송화의 노래와 이어지면서 장면이 전환됐다. 아까 제가 지문 설명할 때 그 얘기 했었죠. 그죠? 그 부르던 노래 뒷소절, 마지막 소절 부분이 이어지면서 밤길 지금 시간의 흐름 같은 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이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132번 장면에서 걸어가고 있는 송어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펙트가. 그쵸? 자, 그 다음 4번. 134번 장면인데요. 거기에 송화의 책상에 대한 클로즈업은 송화의 일상을 부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그 클로즈업에 보면 책상에 단정한 책상 위로 라디오와 점자판이 보이는 거니까 일상을 부각했죠. 됐네요. 134번 장면, 좀 전에 그 장면에서 송화의 손에 대한 클로즈업은 송화를 원망하는 동호의 시선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부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회피하려는 의도를 부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쑥스러워서 사실 거기 134번 장면에서 라면을 먹다가 탄피를 그대로 잘 보관하고 있는 그래서 애틋하게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송화를 이렇게 쳐다보는 동호의 모습도 그걸 느끼고 이렇게 쑥스러운 듯이 발을 이렇게 가리는 그런 그 여인의 모습도 뭔가 남녀간의 사랑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죠? 그런 분위기를 풍깁니다. 지금 이거 5번 선지는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38번 문제까지를 우리가 풀었습니다. 요거 2019 수능의 어떤 그 지문 구성 방식을 택해가지고 그대로 본따가지고 현대 소설과 시나리오를 엮은 그런 갈래 복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갈래 복합들은요. 사실 예를 들면 32번 문제 아니야 32번이란다. 참 36번 문제처럼 말이죠. 그 서사를 뭐 포함하고 있는 갈래들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큰 의미에서 그리고 약간 애매한 진술을 통해 가지고 이질적인 두 장르를 묶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부분들을 묻는 문제 그리고 각각의 장르별 특성에 기반을 한 문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38번 문제처럼 말이죠. 극문학에서 그 극적 형상화 방식을 묻는 문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한 대여섯 문제가 한꺼번에 큰 세트로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다 라는 사실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부에 가서요. 나머지 두 지문 고전 소설과 고전 시가를 공부함으로써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실 잠깐 갔다 와서요. 마지막 1시간 함께 하시죠.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